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직업심리검사의 종류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내용이 푹 많고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교재 위치가 368페이지 가운데 보면 밑에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한번 크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규준과 준거 참조검사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368페이지 나와 있는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가운데 좀 밑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1에 인지적 검사 해놔놓고 능력 검사, 극대 수행 검사, 성능 검사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 또 정서적 검사는 성향과 습관 수행 검사 또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같은 의미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성능 검사 그러면 인지적 검사를 얘기한다, 또는 습관 수행 검사 또는 성형 검사라 그러면 이거 정서적 검사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써서 시험에 나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시험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뭐 인지적 검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성능 검사의 장점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용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에 따른 분류, 이것을 하나의 표로 보면 369페이지입니다. 이 표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인지적 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능검사와 적성검사와 성취도 검사입니다. 인지적 검사는 능력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시험도 나옵니다. 인지적 검사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그 중분류에 나오는 지능, 적성, 성취도 해놔놓고 하나는 흥미검사 이렇게 보기를 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정서적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흥미,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아닌 것은 뭐 지능검사를 하나 설득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또 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검사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검사지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용 지능검사, 보통 뭐 KY죠, K-위스크 이렇게 제가 발음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적성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GATB 미국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뭐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성취도 검사, 토익, 토플, 우리가 가장 많이 해본 검사지는 바로 성취도 검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쪽지시험, 칠판에 나와서 풀어봐 이런 검사지 있죠. 다 성취도 검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검사지를 수천 번 봤던 사람들이에요. 뭐 나 별로 안 봤는데 한 10번 정도 봤을까? 이거는 심리검사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인지적 검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문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능력검사니까 학교시험 정답이 있죠. 두 번째,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특징. 그 다음에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반면에 정서적 검사는 성격,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정답이 없죠. 또 시간도 그렇게 빡빡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최대한 이 피검사자, 수검자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그 사람의 정서적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지 앞부분에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내담자와 상담자 또는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뭐 각각의 검사지에 대한 종류는 책으로 보시고요. 자, 이러한 검사지가 이제 분류가 된다.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369페이지 그 표 밑에 보면 검사지의 문항 형식에 대해서 제한행위라고 합니다. 보통 제한행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검사형을 얘기합니다. 제한행위라고 하는 거. 제한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문항수를 주는 거죠. 우리가 뭐 4점 척도, 5점 척도, 뭐 7점 리커드 척도 이런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하게끔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제한행위라고 그래요. 보통 뭐 객관식 검사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실시하기가 용이하고, 그렇죠. 또 경제적이고, 또 어떤 광범위한 내용의 문항을 많이 우리가 한다면은
뭐 비교적 또 넓은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대부분의 검사지는 이러한 항목표 체크하는 인벤토리 형식으로 객관식 또는 제한형의 검사지 형태를 띈다.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인 검사지, 아까 우리가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를 봤으니까 이제는 그럼 지능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능 검사는 그 370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그 네모로 까맣게 점을 4가지 해놨죠. 그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지능검사지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용도죠. 또 지능검사지가 보여주는 어떤 정보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학업의 성취도, 직업적 성취도를 예견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인지적, 지적인 능력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뭐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냐,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나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일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 당했을 때 머리를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교통사고에 의해서 뇌 손상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초등학교 5학년, 뭐 15세, 13세에 초등학교 5학년은 12세 정도 되네요. 뭐 12세 정도의 지적 능력밖에 없다. 나머지는 훼손당한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지능검사가 활용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적, 정서적 특징을 파악을 해서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 4가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지능과 관련된 또 약간 그 부가적인 정보로 제가 아래쪽에 검은 음영을 해놨는데 여러분도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그 카텔이 있죠. 지능의 세 번째 카텔 찾으셨나요?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이게 유동적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이 있다. 이 카텔이 한 말이에요. 카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동적 지능이란 말은 그냥 유자를 유전으로 하십시오. 유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지능이죠. 보통 이가 또 우리가 또 청년 지능이라고 해요. 청년 지능. 아무래도 이렇게 기억력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는 지적인 어떤 기억력과 관련된 이런 능력은 청년층이 훨씬 더 낫죠.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청년지능 또는 유전적으로 형성된 지능 또는 기억력에 의한 지능, 우리가 유동적 지능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카텔.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은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결정론이다 이러면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데, 카텔이 말하는 결정적 지능은 이 영어는 크리스탈라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결정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이런 뜻의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 학습이나 또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전입니다.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노인지능이라고 해요. 노인지능. 생활의 지혜 같은 거죠. 해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현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어떤 삶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능을 우리가 결정적 지능, 크리스탈라이징, 만들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현명해지는 그러한 지능을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네가 말하는 지능의 3노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지능 지수에 해당되는 3가지 요소가 판단력과 이해력과 추리력, 이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그 편차 IQ에 관한 얘기를 해놔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웩슬러 지능 검사지에 쓰이는 IQ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놨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IQ가 중요하냐, 뭐 EQ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쓰는데, EQ 이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 이모션 퀘이션트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한번 읽어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뭐 직업 상담에서는 사실 지능 검사는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성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성은 이제 종합적 지능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는 언어 수리, 동작 능력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포함해서 개별적인 지능 점수를 보여주긴 하지만 단일 점수로 산출해 줍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는 좀 총체적인 그러한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직업 상담 영역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해 놔놓고요. 나중에 이제 또 개별적인 또 직성 검사를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좀 더 깊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372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적성검사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이면서도 지능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후천적이며 획득된,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후천적 획득 능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와 인자분석법이 낳은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해서 인자분석법의 어떤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만든 검사지다. 이렇게 이름 알아두시고, 또 적성검사는 특수능력검사라든가 또 지능검사는 일반 능력검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적성검사를 보면 뭐 특수적성검사, 일반 적성검사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특수적성검사는 뭐가 아니냐 하면 313페이지 그 볼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특수 적성검사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죠. 무슨 생명색약검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 옛날에 뭐 이공계를 가려고 그러면 뭐 색약이 검사나 생명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적성검사에 해당되고, 우리가 좀 많이 하는 무슨 미술 적성, 기계 적성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쓰죠. 그죠? 뭐 사무 적성, 음악 적성 이런 것들은 적성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특수 적성 검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기계 이해 검사는 베네가 만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판단 검사라고 해서 마이어가 개발한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좀,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검사입니다. 성취도 검사 역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는 시험지, 토익, 토플, 뭐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검사로 가서 성격 검사. 우리가 보통 뭐 검사지 이러면 대부분 성격 검사라고 할 정도로 검사지에 있어서 성격 검사는 정말로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성격 검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기 보고식 검사지와 투사적 검사, 상황 검사. 일단 여러분 세 가지 외워주시고, 자기 보고식은 인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보고식이에요. 나는 그렇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 체크한다든가, 예, 아니오에서 체크한다든가, 이런 검사지고요. 그 다음 투사적 검사는 여러분 로사 검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잉크, 우리 보통 잉크 브롯 검사라고 그러는데, 잉크 퍼진 검사. 데칼코마니 같이 생겼던 시커먼 검사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쫙 펼쳐가지고 나비 모양 같이 생긴 거 보고서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뭐 이런 검사지. 그 다음에 도판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TAT 검사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상황 검사, 어떤 주어진 상황을 주고 그 다음 상황을 말로서 진술하게 하거나 글로서 쓰게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격 검사에는 자기 보고식이 있고 투사적 검사가 있고 상황 검사가 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 검사, 태도 검사라는 것들이 있다.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가면 또 개별적인 흥미와 뭐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휙 훑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또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이러면 375페이지에 규준과 점수에서 규준이라고 하는 거, 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뭐 표준 편차니, 대표값이니, 뭐 이런 거, 뭐 평균이니, 정규 분포니 이런 것들을 막 배웠는데, 그게 바로 이게 규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준에 와서 우리가 영어로는 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뭐 기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노음이라고 하는 이 규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내가 검사지가 어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수학 95점 받았어. 100점 만점에. 그렇게 아이가 막 달려 들어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수학 때문에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야 100점 만점에 우리 아들이 95점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막 박수치고 엄마가 그날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통지표가 날라왔어. 성적표가. 보니까 진짜로 95점이야.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뒤편을 보니까 반 평균이 96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완전히 속았죠. 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어. 이거는 그 아이가 가진 어떤 취득 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절대 점수잖아요. 절대 점수. 그 아이가 100점에 라고 하는 시험지에 그저 95점 받은 것 뿐이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그냥 흥분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반평균이 96점이면 이 아이는 공부 못하나 해요. 먹었던 피자, 먹었던 통닭 다 토해내야 돼. 이 96점이라는 게 딱 나옴으로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가 못하는 아이인가가 판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95점 요걸 우리가 보통 원점수라고 해요. 원점수. 자, 이렇게 원점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소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이것도 뭐 절단 점수라고 하는데 절단 점수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소점까지는 원점수라고 합니다. 이 점수를 우리가 RAW RAW 이게 뭐죠? 날것, 생날것 이런 뜻이죠. 생날것, 가공하지 않은, 터프한 이런 뜻이죠. 러프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생날것이죠. 가공되지 않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점수는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없는 점수예요. 그런데 이 점수, 반평균이라고 하는 것들, 평균 이런 거는 있어줘야 이 점수의 높낮이를 알 수 있잖아요.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있어서 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점수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평균적인 것을 찾아내는 이 작업이 잘 되어야 우리가 그 검사지에 나온 점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준을 잘 알아야 점수 해석에 에러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거 사전 지식으로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검사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정말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검사의 표준화 의미에 보면 위에서 5번째 보면 실시 요강,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매뉴얼 안에는 기준이라든가 검사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박스 안에 보면 검사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화가 뭐냐? 검사 재료, 시간 제한, 순서, 장소, 지시문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표준화 과정이란 검사의 실시, 채점, 그리고 해석 방법이 일관성이 있게 유지되도록 딱 되어 있고 동일한 검사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이 사전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검사 이런 과정을 표준화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검사지를 표준화가 된 검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볼게요. 376페이지입니다.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설정입니다. 자, 원점수. 제가 조금 전에 로스코어, 원점수란 소점을 얘기하고 또는 절단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376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9번째 보면 나오죠. 성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의 일종으로서 원점수의 결점이 있습니다. 원점수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이 95점이 그 아이가 받아온 수학 점수 95점이 도대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추어 볼 뭐예요? 의거점, 근거가 될 만한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크게 변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죠. 이 아이 95점 받은 것은 아마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그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모양이죠. 뭐 100점 만점에 평균이 96점이면 이 시험은 난이도 계수가 무지하게 높았다라는 거죠. 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점수들은 그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의 정의 및 사용 목적. 자, 기준이란 노험이라고 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제가 딱 이 한마디로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376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그 박스, 까만 박스 찾으셨어요? 그 밑에 보면 제가 당구장 표시인가요? 그 해놓고 기출 문제 해놨죠? 그럼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기준은 상대적 비교를 통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뭐 깔끔하게 한 줄로만 정리합시다. 왜 기준이 필요하냐? 377. 뭐 말은 제가 길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필요한 점수 아니겠느냐? 이걸로 정리할게요. 1차 때는 그러니까 기준의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제작하려면 이제 우리가 표본,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샘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전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권자의 성향, 유권자가 A 후보를 찍을 것이냐
비후보자를 찍을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 유권자 2천만 명을 다 조사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표본을 해야 됩니다.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온 어떤 수치를 가지고 통계적 추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준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성격이 급하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아주 느긋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보통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지도 않고 느긋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보통의 사람이 있어줘야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판단하죠. 그러려면 이런 보통의 사람의 어떤 기준을 만들려면 뭔가 샘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표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이렇게 이제 합니다. 표집의 방법에 먼저 비확률 표집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비확률 표집 377페이지 거기 보면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 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모른 채 표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권자에 대한 또 표본을 할 때 뭐 서울에서 100명, 경기도에서 100명, 그 다음에 인구 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호남권에서 몇 명, 영남에서 몇 명,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몇 명, 강원도에서 몇 명 이렇게 표본을 해야지 골고루 제주도까지 골고루 해야 이게 사실 표본이 잘 된 건데 비확률 표집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경기도만 쏙 그냥 샘플할 수도 있겠고 호남이나 영남에 또는 충청도에서만 제주도에서만 샘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뽑는 걸 우리가 또 비확률 표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비확률 표집이 훨씬 더 과학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 더 우리가 2차에서 좀 더 깊게 공부하기로 하고 1차에서는 비확률 표집이 종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가용 표집, 내가 이용할 것만 표집한다. 그 다음에 또 지원자 표집.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병원에서 이런 게 나와죠. 우리 병원은 신약 무엇을 개발했는데 이건 당뇨병에 아주 특효약으로 우리가 개발한 거다. 근데 이게 임상실험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당뇨병 이 시약에 대해서 시험에 참가하실 분, 뭐 참가비와 간단한 교통비 이런 걸 지급하겠다 하고 지하철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 지원자 표집이죠, 그게. 그 다음에 또 뭐 할당을 한다든가 우연적으로 그냥 뭐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내가 뽑겠다. 아파트 청약이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눈덩이 표집도 있어요. 이게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건데 자꾸 소개받는 거죠. 우리가 왜 겨울날에 눈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요. 처음엔 조그맣던 것이 눈을 막 굴리기 시작하면 커지죠.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표본을 할 때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조금씩 그 표본의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확률 표집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들 확률 표집이 나옵니다. 일단 좌측에 나오는 표집 이름 단순 무슨 표집 랜덤 표집입니다. 그 다음에 청화 표집, 직락 표집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표집 있고 하는데 단순 무슨 표집은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냥 1번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칠판에다 탁 뭘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번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수학 선생님 이렇게 칠판에다 문제 한 4문제 내려놓고 그냥 야 1번, 9번, 11번, 24번 나와서 풀어. 재수없게 딱 찍히면은 한 대 맞을 준비하고 나가죠.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화, 유청 표집이라는 건 뭐냐면 직락 표집과 함께 설명할게요. 청화 또는 나오는 것처럼 뭐 유청이라고 해서 뭐 있다는 거죠. 밑에 청화 표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락 표집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또 군집이라고 하는데 직락 표집이 있고 군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위 집단을 얘기합니다. 하위 집단이 있나 없나의 차이점이고 또 그 하위 집단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이질적이냐 동질적이냐 동질이냐 이질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청화 표집은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이에요. 이 하위 집단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위 집단도 동일한 숫자만큼 표집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 집락 표집은 하위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동질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동질적인데 꼭 4개가 있다면 하위 집단이 4개 다 똑같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거 하나만 다 해도 같은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락과 청하 표집은 하위 집단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청하 표집은 그 하위 집단이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이니까 역시 그것도 골고루 표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집락 표집이나 군집 표집은 하위 집단이 있으나 동일하기 때문에 균일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어떤 하위 집단에서만 모조리 다 표집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표집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수학 선생님 네 문제 탁 나놓고 1번, 9번, 21번 나와서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나름대로 체계가 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이날 우리가 보통 생일날이라 그래요. 자, 뭐 예를 들면 오늘이 뭐 5일이다. 그죠? 딱 수학 들은 날이에요. 수학이 수업 시간에서 학교 뒤기 가기 싫죠? 에? 여지없이 우리 선생님은 문제 딱 그냥 문제 내놓고 나와서 풀 사람 오늘이 며칠이지? 5일이야? 5번, 15번, 25번, 35번 나와서 풀어. 그거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야, 이거 뭐 여지없죠. 랜덤하게 골랐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번호를 탁 주고 그 날짜에 맞춰서 쭉 일관되게 불러버립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체계적 표집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까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로 보면 확률 표집은 표본 프레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딱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무작위 축출을 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이게 확률 표집의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오차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믿을만하고 어디 가도 딱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몇 번 실시해도. 그 다음에 또 주관성 개입할 가능성이 좀 낮아요. 표본 자체를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비확률 표집은 내가 그냥 가용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쓰겠다. 내가 뭐 그냥 딱 어느 순서대로 하겠다. 지원 작업 받겠다. 또 눈덩이 표집 내가 소개받은 사람만 하겠다. 이게 바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개념이 좀 뭐 규준이니 뭐 표집이니 추출이니 통계적 추정이니 하는 이런 연구가 나오니까 여러분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실 걸로 제가 믿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